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인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물론 무슨 뭐 산업혁명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들어서는 뭐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 안 그러면 그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명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발견은 철의 발견이에요. 철의 발견. 그리고 그 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희한한 금속입니다. 왜 지구에는 흙이 많고 그 다음에 금은 적을까? 금이 귀하잖아요. 금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금속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그 주술적인 금속이에요. 주술적인 금속.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거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장신구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달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금본위제입니다. 금본위제.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국가적으로 금을 어느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안정자산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은본위제였고,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매매의 기본 수단이었고, 지금은 금본위제죠. 금본위제. 그런데 고대부터 금은 굉장히 좋아하는 금속이었죠. 그런데 금이 가지고 있는 포스는 진짜 놀라워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모든 건 삭아서 나와요. 근데 금은 진짜 어제 묻어놓은 것처럼 나옵니다. 은이나 이런 건 까매서 나와요. 발굴을 하면 까매서 나와요. 금은 천연적으로는 산화되지 않죠. 물론 녹일 수는 있어요. 삭게 할 수는 있어요. 왕수라는 물질에 녹아요. 그건 근데 요즘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냥 천연적으로는 금은 뭐 특별히 손댈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금이라는 게 왜 고대부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선호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주술적 용도가 있어요. 불로불사.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가장 추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철이에요. 철. 가야 고분이라든가 이런 걸 파면 철 유적이 나와요. 그때는 철정이라 그래서, 철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 철로 화폐를 만드는데 도끼 2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게 그 당시 화폐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드바 같은 거죠. 골드바 같은 거. 그런데 그걸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걸 많은 부장품으로 묻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발굴을 하면 굉장히 추하게 나오죠. 다 녹슬어가지고 완전히 뭐 절단이 나서 나옵니다. 절단이 나서. 은은 까맣게 나오고, 구리는 약간 이렇게 푸르죽죽하게 나오고, 금은 그냥 다 진짜 뭔가 다르죠. 그래서 금, 은, 수정 이런 건 다 주술적 용도예요. 주술적 용도. 그래서 중국에서도 금단, 제가 지난 시간에 금단 얘기해 드렸잖아요. 최고의 약은 전부 다 금으로 사죠. 그렇지 않아요? 금단. 약에 3종류가 있거든요. 3종류가 있거든요. 양약에는 보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보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치료약만 있어요. 한의에 보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약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약이. 그래서 상약, 중약, 하약이거든요. 하약은 치료약이에요. 한의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한의대 전공도 한 10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의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주워 들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치료약이고 중약이 보약이에요. 보약. 여러분 보약 드셔보셨어요? 요즘은 보약을 잘 안 먹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살쪄요. 보약이 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근데 보약이라는 개념은 아실 거고, 상약은 무슨 약이냐면 신성이 되는 약이에요. 신성이 되는 약. 불로불사. 그래서 신성이 되는 약은, 저런 최고약은 금단이라 그래요. 금단. 그리고 실제로 금을 먹고, 이게 포박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포박자 4편에 상약, 중약, 하약 이런 개념들이 다 포박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금단을 먹으면 신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완전 금단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최고약은 금을 밖에 싸서 금단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약들은 전부 뭐 공진단, 뭐 우황청심환 전부 밖에, 그죠? 이렇게 껍질로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신선되는 약은 인공적으로 금단, 저렇게 금을 만들어서 그걸 복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금도 가능하대요. 단지 그냥 먹으면 이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먹고 나서 그게 몸속에서 녹을 때까지 한 몇백 일이고 굶어야 된대.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어.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주술적 용도라는 걸 생각을 해두세요. 이건 주술적 용도에 의해서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 이런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는 거지,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건 있잖아요. 쇠가 훨씬 좋습니다. 쇠가 훨씬 좋습니다. 쇠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 지금 인류의 문명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건 됐겠지. 뭐 흙으로 뭐 벽돌 쌓고 이런 거는 됐겠지. 하지만 지금 같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쇠가 없이 가능할까요? 금 갖고는 택도 없죠. 큰 건물을 어떻게. 쇠라고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금과 은이 귀금속이 되는 이유는,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영원 불별이라고 하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불을 상징하는 거고, 은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이 하나 더 있어요. 수정은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술적 용품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부장품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고 가면 삿된 것들이 나를 못 들어오는 거죠. 내 몸에 침범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침범은 못 하지만 결국 시체는 삭는다는 거. 굳이 침범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술적인 용도인데, 이 금이 지구에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에도 충분한 금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지구가 생성될 때 무거운 건 전부 중앙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금을 가지고 싶으면 깊이 팔아. 그러면 저기에는 금이 지천이다. 여기에 어떤 인류가 존재한다면 여기는 금은 별볼 일 없고 흙 같은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흙은 가벼우니까 지금 밖에 있는 거고, 금이나 이런 중금속들은 전부 안쪽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핵에. 근데 금만 무거우냐? 물론 금보다는 가볍지만 철도 무겁지 않아요? 철은 왜 지표면에 이렇게 많은 걸까요? 많으니까 철값이 싸겠죠. 만약에 금하고 쇠하고 같은 양이 지표에 존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쇠가 더 비쌉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용성이 있는 거고, 금은 장식성만 있는 거예요. 장식성은 배고프면 안 해도 돼. 근데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배가 고파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쇠값보다 훨씬 비싼 이유는 쇠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무거운데 왜 얘는 이렇게 많을까? 안 가라앉았을까? 얘는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야? 쇠는 녹슬면 가벼워져요. 녹슬면 가벼워져.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도 그 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핫팩이요. 핫팩이 쇠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철가루예요. 그래서 그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게 핫팩의 원리예요. 그래서 뜯어보면, 나중에 사용하고 뜯어보면 까맣게 된 거죠.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되면 쇠는 가볍게 돼요. 그래서 흙 속에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우리가 철기 문명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철광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발전하게 되면 뭐냐면, 산화된 철을 환원시켜서 단단한 쇠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녹슨 것들을 전부 뒤집어가지고 쇠로 쓰니까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쇠를 많이 쓰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에 있어서 철의 발견. 기록에 의하면 히타이트인들이 3,500년 전에, 지금부터 히타이트인들이 3,500년 전에 쇠를 발견했대요. 철을 발견했대. 발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들은 지금 청동기 사회야. 우리가 처음으로 철을 발견했어. 철을 녹여서만. 뭘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기,
농기구. 이게 둘 다 중요하죠. 농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득을 이렇게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 한 가지. 그 다음에 아무리 소득이 많으면 뭐예요? 예전에 그 걸프전 이런 거 봐보세요. 쿠웨이트 뭐 잘 살아도 뭐예요? 옆에 나라 치고 들어오면 끝나죠. 스위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스위스도 뭐 중립국 어쩌고 하다가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쪽으로 해서 막바로 치고 들어가니까 경기 끝. 그래서 군대는 가지고 있어도 중립국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면 언제 한 방에 훅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미국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군사력이죠. 강력한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최후에는 여차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네, 상황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거는 다 알겠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무기가 더 중요해요. 경제력이 좋아도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거는 1순위는 무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농기구. 청동기 사회에서 우리나라 청동기 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중학교 국사책에부터 있을 거예요. 그림 잘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루가 있는 이렇게 이제 비파같이 생겼다 그래서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은 이거보다 이렇게 조금 좁빗하게 생긴 거 세형 청동검. 비파형 청동검, 콜라병 같이 생긴. 왜 무기를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기가 생각보다 짧아요. 이순신 장군 광화문 이렇게 큰 칼 이런 거 아니고 이러한 청동기 사회의 검들은 다 짧습니다. 길이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아니, 들고 다니기 편한 거는 휴대도 그렇겠죠. 쇠검도 들고 다니기는 짧은 게 편하겠죠. 금속이 무르기 때문에 벨 수 없어요. 이게 배지질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해도 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날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휘어요. 몇 번 이렇게 부딪히면 휜다고. 그래서 여기 배에다가 이게 생선 뼈 같은 걸 이렇게 도드라지게 넣은 거예요. 안 휘어지게. 이게 안 휘게. 예. 그래서 저렇게 넣고 전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잡고 쑤시는 거예요. 잡고 쑤시는 거. 이 중간에 요렇게 좀 도드라지게 되어 있는 게 피가 빠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빠지기가 좋죠. 그러니까 무기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전투 상황을 잡고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이라고 딱 하면 이렇게 긴 거 생각나는 거는 그거는 철이에요. 철 정도가 돼야, 쇠 정도가 돼야 그 정도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동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건 뱀이에요.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동으로는 그렇게 못 만들어.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가진 사람이 좀 더 긴 걸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좀 더 쇠가 날카롭죠. 그리고 강하니까 같이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훨씬 더 강력한 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칼이 나중에 살상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는 금속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강철이라는 걸 만들고 강철을 접어요. 계속 칼을 이렇게 접어.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렇게 되면 탄력이 있으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보통 일반 쇠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부러집니다. 철기가 만들어진 뒤에 오늘날 장미칼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가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 무기가 맨 처음에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구 쪽으로, 그러니까 쇠를 쓴다고 하는 거는 쇠가 무기가 된다는 얘기는 청동기는 농기구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단계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철기를 발견해서 그쪽에 힘이 강력하면 그쪽 세력이 확대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농사 짓는 것보다는 뺏는 게 더 편해요. 뺏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이쪽이 세력권을 가지게 되고 옆에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가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고대에 3,500년 이러면 저때 무슨 이렇게 빨리빨리 전파가 됐겠어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신속하게 전파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조선이 거의 죽어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게 원래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살았을까요? 폐쇄적으로 살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삼국시대 때 인도까지 갔다니까요.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해서 무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4대 문명 시절에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도하고 무역을 해요. 그래서 저 시절에도 주변으로 이게 빨리빨리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급이 돼서 결국 무기가 바뀌고 농기구가 바뀌고 철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그래서 농기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사가 점점 잘 되게 되겠죠. 그러면 잉여 농산물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리 부족 안에서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서로 바꿔 먹을 정도에서 끝났는데 남는 거예요.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장사를 해야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상업의 시작이에요. 상업. 이 상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업이 지금 무슨 뭐 점포 차려놓고 장사하고 그게 아니고 대상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상무역. 이 상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밑바탕에 철기가 존재하는 거예요.